안녕하세요. 중앙에 좀 뭐 대칭 개념에서 주변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저리, 이래서 이 산업사회나 아니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중심의 이런 어떤 사회에 대해 약간 저항하고 싶은 이런 의미에서 그냥 언저리 인문학 연구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저리에서 서로 우리 그 마음을 갖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뭐 제가 강의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 더불어서 같이 고민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기 4차 산업혁명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약간 정도는 준비해야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이 안주감으로도 필요한 이런 이제 문제지 않는가. 이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성해서 저도 이런 강좌를 갖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크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많아요. 매우 논쟁적인 주제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는 주제는 첫 강좌하고 두 번째 강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한번 들어가서 떠들어봐보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3강좌에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쟁점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뒤집기를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09년 스티브 잡스가 딱 나와갖고 여기에 전화기와 컴퓨터와 슈퍼컴퓨터 다 들어있다. 제가 이게 그 아이폰 쓰는데요. 이러고 딱 10년 지났는데 세상의 소비 패턴과 양식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기술과 그 기술의 발전한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제품, 이것이 사람이나 사회나 문화나 생활에 미치는 이 영향이 얼마만큼 커졌는가. 이전에 비해서는 매우 커졌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더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강좌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 기술들에 대한 약간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모바일 폰, 핸드폰, 아주 강자가 노키아였었어요. 모토로라 기억나십니까? 저하고 같은 세대들 한번 기억나시고 좀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쪽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세계를 갖다 다 장악하듯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특히 기술혁명이 고도화되면서 이것을 얘네들은 파괴적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녹다운제라는 거죠. 중간이 없고 승자가 되면 다 먹고 안 되면 말고. 어떤 이 기술혁명에서 이 파괴적 혁명이 갖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쳐다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가 요새 인기지 않습니까? 무인 주행,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곧 우리 곁에 올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본 이 4차 기술의 혁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뜯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기술이 나오면 이게 구기술을 갖다 대체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막 잘 생산되고 있는 거를 그냥 갑자기 다 바꾸는 거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늘 있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기술들이 이제 세팅들을 갖다 어떻게 해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것들에 약간 예측을 갖다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좌에서는 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어떤 개별적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로 4차 산업혁명 하면 약간 대칭적 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엔 뭐가 더 좋은 거 나오지? 이제 막 이게 구글에서 이게 안경도 다 나오고, 지금 뭐 그거 갖고 저기 루브르 박물관도 그냥 이렇게 혼자 다 경험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공포린, 이런, 그러고 우리는 다 로봇한테 쫓겨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아이언맨 영화 있잖아. 이런 것들에 우리는 밑에 쫄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계에 대한 공포심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는 실제 양극화되는 건지, 그럼 사회가 양극화되면 밑에 살 사람은 없는데 그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놔 봤자 그게 실제 또 팔릴 건가? 이런 것들의 선순환은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들하고, 또 이제 마지막 쟁점은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친구들이 이미 와 있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좀 조심스러운 학자들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불확실성이다. 어디로 튈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정의하기도 이르다. 1, 2, 3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만큼 혁명적 파고가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는 인더스트리 리볼루션이라는 이 표현을 썼지만, 4차는 이미 그냥 먼저 선언해보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랬는데, 정말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주장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갖다 해줘야 될 문제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관념적으로 과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기술에 대한 문제들의 요거 고등학교 때는 얼추 다 배운 내용들인데, 그래도 또 4차 이래 놓으면 우리 1차부터 약간은 이렇게 줄거리 정리를 해놔야지 머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1차, 2차, 3차, 4차 있는데, 요것을 아주 도식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갖다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이 마련되면서 됐는데,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혁명이라는 겁니다. 에너지혁명. 이전에는 사람의 이 근육힘이나 다음에 말이나 개나 얘네들 우리가 그 지배하고 장악한 이 힘들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원이 다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기기관,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말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면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장이. 에너지가 그거 하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산업혁명이다. 그럼 이제 이게 자본주의가 다 시작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공장제의 탄생이고, 노동자의 탄생이기도 하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내 몸에서 아니라 기계의 몸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래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맨체스터나 이런 데서 이제 그 1차 산업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죠. 맨유 이런 축구단 있고 하는 데가 그 맨체스터 이런 데가 이제 중심인 거고요.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전기예요, 전기. 전기는 무엇인가? 1차를 왜 2차하고 구분하는가? 1차는 에너지를 사람 몸에서 분리시켰지만 2차는 뭔가 하면 에너지 공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게 2차의 갖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공장을 져갖고 하는데도 여기에 그러면 이 전기기관 해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기계를 갖다 놓고 기계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라고. 기계도 필요하고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는
동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전기란 무엇인가 하면 에너지 공장인 거죠. 수력으로 막 만드는지 화력으로 만드는지 전기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이 전선으로 쭉 송전해 주면 내 공장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이 에너지를 사 쓰면 되는 거죠. 에너지 공장에서. 이러는 순간 공장이 이제 막 대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에너지 공장이 없으니까 대형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이제 무한 송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가는 거죠. 대량 생산. 그래서 우리가 포디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포드 회사가 처음으로 이 라인, 조립 라인을 만들고, 그래서 포디즘이나 이런 대량 생산 체계가 이 2차 산업혁명의 결과이다. 또 여기서 이제 동시에 이게 되다 보니까 석유를 정제하고 그걸 말하는 석유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신소재 나일론이 나오고 비닐이 나오고 이러면서 세상을 갖다 온통 다 뒤집어 놓는. 그래서 여기 제가 정확한 통계까지는 다 못 잡아봤는데 아마 이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파급 효과나 이거는 1차, 2차, 3차 이를 보면 이 지점에 가장 그 급격한 변화라고 그럴까, 이게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7억 같은 이 밤이 이제 우리한테 낮으로 왔고 마차가 댕기던데 전부 다 도로가 다 깔리고 이러면서 모든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됐던 이 2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이건 뭐 60년대, 70년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긴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이제 정보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디지털 정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디지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을 순기술적이고 기술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정보들을 숫자로 암호화해서 변형해 갖고 그걸 암호를 다시 풀어서 내가 갖다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정보인데 이진법으로 그런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건데 이것이 처음에는 서로 소통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정보를 다 집중하는 게 IT 산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보 기술. 그렇게만 산업이 이제 됐는데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비트 정보의 세계를 자기 혼자 만드는 거예요. 여기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IT 산업이 물론 우리가 기계를 돌리고 이런데 특히 IT 산업은 자동화에 아주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해놓고 나면 지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좀 이따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AI, 인공지능 컴퓨터 여기 들어가면 이 입력은 3차에서는 인간이 했지만 4차에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계가 자기 학습을 한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고 우리가 그걸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자동화에도 한편에 기여했지만 인터넷이라는 그렇게 개인 퍼스널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뜨면서 여기 자체가 하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하고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획되기도 하고 소통되기도 하고 돈벌이 수단이 되고 소비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약간 정의할 때 물질 세계와 정보의 세계,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다 수치화. 이게 정보가 수치화돼서 그 수치라는 암호가 돼갖고 다시 풀려내는 이런 어떤 디지털 정보의 세계하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요 3차까지는 따로 노는 거예요. 여기 IT 산업이고 여기 기계 산업이 있었고 이렇듯이. 그러나 지금은 이게 이제 통합돼 들어간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에 대해서 거의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산업혁명이 이런 우리 IT와 이제 컴퓨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산과 소비, 사회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일단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제 기술들을 보면 많긴 하는데요.
가장 이제 그런 게 뭐 슈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뭔가 하면 아까 모든 정보를 구름처럼 다 모아놓는 거죠. 클라우드가 이 구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컴퓨터를 하고 데이터 과학을 하고 미래 분석을 하고 산업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스. 그래서 M2M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M2M. P2P가 아니라 M2M인데 머신 투 머신. 기계끼리 자기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IoT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빅데이터. 이것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모든 내 일상 활동을 하는 거는 내 흔적을 어떤 식으로든 다 흘리고 다니는데 눈빛 하나 본 것도 있고 내 때도 그렇고 내 발자국도 그렇고 이게 정보의 가치로 전환된다는 거죠. 이게 다 수집돼서 앞으로는 그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빅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이 체계적으로 다 분류를 해서 어떤 것도 돈 그래서 이거 갖고 장사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생산이나 소비 시스템을 다 바꾸긴 바꿀 텐데 그 전체를 갖다 아우르다 보면 뭔가 하면 기존의 물질 세계하고 이 정보의 세계가 이제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가 다 정보의 세계로 재구성되고 이 정보의 세계가 다시 물질의 세계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죠.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누구는 아톰 원자, 아톰의 세계. 그리고 정보, 비트. 그래서 아톰과 비트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MIT 공대에 아톰 비트 이런 센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개념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세계하고 디지털 정보의 세계가 만나는 것이고 물질은 정보로, 정보는 물질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선택당하고 있고 매우 빠르게 기술 발전의 방향으로 동행하고 있다. 여기에 부정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핸드폰 하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지점에 그런 면에서 인간과 이 기술의 관계는 이 관계에서 여전히 기술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그러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않느냐 라는 면에서 지금은 이 기술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선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나하고 기술 관계는 뭐지? 나하고 이 핸드폰의 관계는 뭐지? 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저도 아침에 나오다가 핸드폰을 딱 놓고 나면 일단 딱 불안해요. 그래 빨리 들어가고 마치 이게 없으면 저희가 딱 큰 비서가 없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안전하고 온전하게 생활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련해서도 늘 꾸준히 긴장을 갖고 우리 이런 고민을 갖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술들을 갖다 먼저 보면 아까 가장 먼저 이게 IoT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스. 지금까지 인터넷은 사람이 정보를 만들고 사람끼리 P2P 사람끼리 그걸 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이런 거였더라면 이 사물 인터넷은 자기들끼리 조정을 다 한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가면 곧 이거는 거의 출시된 것 같아요. 여기 청소기가 있고 그러고 스마트 홈의 허브 장치가 있죠. 그렇게 중앙 처리 장치가 그건 아마 주요하게 냉장고에 부착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래요. 왜냐하면 냉장고는
24시간 전원을 켜놔야 되니까 거기다 디스플레이 다 하고 그러면 지가 막 청소를 하다가 이게 다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얘하고 이 메인 컴퓨터하고 자기들이 통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때는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자기들이 솔루션 해결책을 갖고 다다닥 청소를 갖다 다 해놓는 거죠. 온도가 지금 28도야? 그러면 제가 쫙 낮춰갖고 26도 딱 맞추고 그러고 몇 시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저기 허브 컴퓨터에 오더를 내리면 지가 앉아서 내가 퇴근할 때 스크린 다 내리고 그러고 저기 전자레인지 다 돌리고 이런 거는 이런 기술은 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사물끼리 자기 인터넷을 하고 그걸 하는 것이다. 이 사물끼리 이렇게 하는 게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로봇은 사람이 컴퓨팅해서 설계해갖고 집어넣어 준 대로 그 경우의 수만큼만 움직이고 그 경우의 수를 넘었으면 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로봇이 자기가 수없이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서 자기 솔루션을 자기가 찾아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사물 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의 기술이 되고 있는 이런 면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걸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얼마죠?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현재 몇 년 전까지만 세계적으로 120억 개의 이런 연결망이 갖고 있다. 이런데 이거는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이 연결망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고 늘 더 훨씬 촘촘하게 이 사물 인터넷의 세계가 이렇게 가질 것이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500억 개 이상의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500억이 대체 몇 개냐? 은하수에도 고작 2천억 개의 행성이 있을 뿐인데 이 2천억 개 행성 중에 요 한 개 있는 점 같은 여기에 연결망이 500억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모든 실물과 상품이 유비쿼터스 통신기관에 연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센서를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유비쿼터스는 그리스 말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뜻인 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지금 핸드폰이 유비쿼터스 슈퍼컴퓨터인 거죠. 여기 가면 모든 걸 다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텍스트로 이런 문제다. 그래서 연결, 소통, 공유, 향유 이런 새로운 지평이 열어간다. 이거는 일면인 것 같아요. 이 지평이 열어가는 사실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인간적일 건지 반인간적일 건지 이거는 또 논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온 동네 이 센서 인포메이션 이제 센서는 우리가 시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촉각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만큼이나 센서는 발달할 것이고 그 센서들은 모든 잡히는 건 다 정보라는 형식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 정보를 AI가 다시 다 재분류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아마 가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컴퓨팅 파워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만나가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어떤 기술 발전은 그 기후나 재난, 지진, 태풍 안전을 갖다 높일 것이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CCTV로 경찰력은 수사력은 거의 다 여기 의존하고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이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영향력 요 문제를 잠시 한번 보게 해주고 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했는데요.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고 인구의 90%가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를 가질 것이고 자기 요새 우리 이 저장 공간은 좀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한 용량의 무료 저장소가 모든 개인들한테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개인 이 크라우딩 컴퓨터를 얼마 무한 용량을 갖고 다 그렇게 놓을 거라는 거죠.
그게 자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뒤에 얘기 자기 데이터가 즉 자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1쪽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고 미국 최초로 로봇 약사가 등장할 것이고 10% 인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쓰지 않겠느냐. 인터넷에. 이게 인터페이스 노릇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이걸 통해 갖고 여기서 1차 검색도 하고 여기에 전부 다 화면은 다 뜰 것이고 모든 센서는 여기를 통해 갖고 외부하고 다 연결되는 이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고 3D 프린트로 제작한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구조사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인체 삽입형 모바일 폰 여기다 이제 뭐 하나 집어넣으면 살짝 쬐갖고 이런 게 등장할 거예요.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그리고 소비자 제품 같은 5% 정도는 3D 프린터로 제작되지 않을까. 인구의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뭐 이런 정도. 25년이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인데 이런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90%가 언제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할 것이고 미국 도로를 달리는 10%가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이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기업 감사의 30%를 수행하지 않을까. 블록체인을 통한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가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학자들의 70에서 80%가 여기에 동의한 이런 25년의 우리 미래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70% 이하, 그죠? 25년에 가정용 기기의 50% 이상이 인터넷 트래핑이 몰리게 될 것이다. 스마트 홈이 이 정도 50% 정도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자가용보다는 카시에로를 통한 여행이 더 많아질 것이고 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이런 도시는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등장할 것이고 전 세계 GDP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요건 뒤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좀. 기업의 이사회에 인공지능 기계가 최초로 등장한다. 이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인데 그럼 오늘이 2017년이잖아요. 미래학자들이 10년 전에 2017년이 되면 아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기술을 몇 가지 한번 보면서 기계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오늘의 현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먼저 한번 살짝 견눈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고수를 이겼다는 거죠. 이세돌을 이겼지 않습니까? 직관과 추론은 기계가 못 따라잡는다고 그랬어요. 직관과 추론은. 왜냐하면 기계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이 우리 직관과 추론, 이건 다른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체스는 그 경우의 수가 빤해갖고 그거는 기계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바둑은 경우의 수 자체도 무한대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직관과 추론이 있어야 되는 문제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구글에는 이세돌한테 그 빅게임을 던지면서 얘네들은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미 자기 스스로 이긴 것 다 확인했고 이 정도 발전했더래.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이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해보겠고요. 유전적으로 3명의 부모를 가진 아기가 출생했고요. 이건 다 이제 과거형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 소녀가 극저온 상태에서 보존되는 데 성공했고요.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가진 인조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신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해갖고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유전자 가해 기술이 이미 나왔다는 거죠. 유전자 가해 기술은 뭔가 하면 이미 인간의 유전자는 다 해독됐잖아요. 인간의 유전자가 10년 전만 해도 내 유전자를 갖다 해독하는데 얼마 10억인가 막 얼마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미 불과 10몇 년 전 정확하지 않은 한 그 정도의 지금 제 유전자를 갖다 분석하잖아요. 10몇만 원이면 제 유전자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말하자면 이
유전적 기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려면 자르고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물론 우리가 사는 이 가위로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죠. 아주 절단하는 고도의 그런 효모, 효소 이런 것들을 통하는데 그것을 얘네들은 이제 유전자 가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크리스프, 카스9 이 효소가 이미 실용화까지는 약간 기술이 이미 발견된 거죠.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가능했고, 이건 지난번에 어떤 텔레비전에서도 이 소개는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면 이게 컴퓨터에서 제 생각을 받아 읽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내서 이거를 다시 딴 쪽에 출력을 시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텔레파시가 이제 IT 정보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 생각만으로도 분당 12단어 문자를 갖다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실험이 성공한 거죠. 가상현실 기술의 거대한 마켓, 이미 이제 이거는 다 돼 있는 문제고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용량이 이런 좀 기록을 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석탄, 석유, 가스, 수소, 핵발전, 한국전력과 같은 거대 발전소나 자동차 제조업들은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태양광하고 뭐죠? 풍력. 이것이 대체되지 않을까. 이 실험이 이제 그럼 이제 핵융합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 돼요. 우리가 핵분열은 이야기 들었지만 핵융합은 좀 생소하죠. 핵분열은 원자가 두 개로 쪼개질 때 나타나는 거대한 에너지거든요. 이제 그것이 뭐 우라늄이나 프로토늄이나 얘네들이 핵분열할 때 나타나는 이 에너지를 잘 그거에서 방사능이 문제지 그 에너지는 이제 핵발전소인데, 그리고 핵폭탄이고, 핵융합은 이게 두 개가 해서 합쳐져 갖고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이건 태양광밖에, 태양에서 왜 플라즈마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핵융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인데 이 실험을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수소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실험을 마쳤고, 상태는 1초도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플라즈마는 태양 온도와 비슷한 온도에 도달을 했다. 여기 이제 현재 그렇게 최첨단의 어떤 물리학적 그러고 정보 기술적 이런 어떤 기술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술을 갖다 몇 가지만 핵심 기술만 좀 꼼꼼히 한번 봐. 4차 산업혁명은 메가 트렌드. 주요한 기술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거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지금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연결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융합이 모든. 그래서 컴퓨터 공학하고 기계 공학하고 그러고 생물학하고 이게 한꺼번에 다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선 기술 간의 융합이고 연결이고 소통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물리학 쪽하고요. 그러고 이제 디지털, 컴퓨터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생물학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에 1차로 충격을 줬던 게 이 모바일 폰이었어요. 아이폰. 이게 이거는 아이폰이지만 실은 컴퓨팅 파워로 보면 슈퍼컴퓨터거든요. 모든 사람 주머니에 어느 정도 슈퍼컴퓨팅을 갖고 다니는가 하면 누가 그런 비유를 한 걸 봤는데요. 60년대에 달 탐사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암스트롱. 이때 했던 그 컴퓨팅 능력보다 이게 더 상위하대요.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 1인이 그 정도 컴퓨팅 능력을 갖는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이 한번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넥스트 모바일은 무엇이냐? 넥스트 모바일은 무엇이 이제 곧 그거 할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넥스트 모바일은 모빌리티다. 운송수단이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고, 항공기, 드론, 보트, 그리고 뭐 저기 구글 사장인가요? 왜 혼자 이렇게 날고 이렇게 지상에 나는 거, 이렇게 나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미 시범을 갖다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바일리티 이런 문제고요. 이것이 센서하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율 체계화된 모든 기계의 능력이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이다. 이게 센서로 자기가 상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으로 자기들이 토론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해결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만 해도 몇백 개가 달려있는, 그리고 몇백 개가 달려있는 이것들이 한 장으로 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공위성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인운송 수단에 대한 이 기계적, 그리고 정보통신적 이런 발달이 매우 급속하게 갈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때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요거는 세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율주행 이제 자동차가 이 장난감 취급을 갖다 받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3D 프린팅이 이제 세상을 출력하다 이제 이런데, 기존에 이제 절삭 가공을 대신해서 적층 가공을 하는 방식인데, 이건 좀 아시죠? 그러니까 절삭 가공은 뭐 선반이나 밀링이나 이게 지가 칼이 가갖고 여기서 이제 깎아갖고 만드는 게 이제 절삭 가공인데, 적층 가공은 지가 우리가 모래성 쌓듯이 지가 척척척척척 싸갖고 물건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 정보를 갖고. 그런데 이제 이 3D 프린팅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아날로그 3D 프린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3D 프린팅이 되면서 용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이게 넓어지는가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인공팔을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단 12만 원 비용에 6시간 만에 인공팔을 만들어줘 갖고 이 잘린, 이게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정도가 되고, 잠실 한 백화점에 피규어 제작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면 그 96개의 카메라가 순식간에 입체적 사진을 다 찍고, 이게 다 통합돼 갖고 조그마한 사이즈로 나하고 똑같은 인형을 갖다 만들어 주는 거죠.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봄직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두개골로 두꺼워지는 희귀 예쁜 여성에게 3D 프린팅으로 만든 두개골 이식까지 하는 이런 이제 그림이죠. 그 3D 프린팅은 집을 24시간 만에 18평 정도 아파트를 2시간 만에 싹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것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요 얘기 조금,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있잖아요. PC라고 그런 것. 이게 3차 산업혁명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에서, 그러니까 한 개인들한테 맞는 물건을 갖다 선물한 거라는, 내 데스크탑이 개인들한테 거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3D 디지털 프린트까지 이제 만들어져 갖고 뭐를 갖다 선물하는가 하면, 모든 개인들한테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장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공장을 갖는 거죠. 내 공방을 혼자 갖는 거예요. 공장을. 이전 인터넷에서는 무엇으로 하면 PC는 내 작업실, 거기 모든 정보도 있고 워드도 하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는 개인별 공장을 갖다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연상을 갖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D 프린팅은 그 영역을 계속 확대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터에 어떤 쓸모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프린터의 모양이 다 다른 거겠죠.
집 짓는 거 그 영상으로 보니까 거기는 정말 이 빔이 아주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8평 전체를 다 적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지금 3D 프린트는 이제 초등학교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아주 자그마한 것들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고도한 어떤 아까 생물학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아마 넓이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첨단 AI, 인공지능 로봇 공학인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프로그래밍 됐던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원격 정보에 접근하는 게 가능한, 자기가 접근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로봇과 네트워크가 연결되기도 하고, 동시에 센서의 발달로 로봇은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고, 적응력이잖아요. 이거는 연결력이고 이거는 적응력이고, 그러면서 이제 매우 다양한 부분의 이 로봇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로봇은 지금은 인간의 오더에서 움직이는 로봇이었다면, 인간과 기계에 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누군가 코봇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코봇. 뭐 콜라보레이션의 코를 쓴 건지 아니면 코퍼레이션의 코를 썼는지, 뭐 이게 코봇이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기계가 이렇게 둘이 협동해서 협업을 한다면 분업을 갖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 과정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머신러닝의 출현이다라고 구글 지주회사 슈미트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로봇은 인간이 배우는 것과 똑같이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구글은 그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것이다. 머신러닝. 기계가 자기 학습을 한다는 거죠. 물론 수학적 원리는 이것도 다 알고리즘이겠죠. 알고리즘은 다 한번 경험해 보시죠. 어디 가면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오늘 뭐 양치질 열심히 하십니까? Yes. No 하면 No. 이래갖고 쭉 따라가다 보면 다 노노노 하다 보면 당신은 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자꾸 회전하면서 그 경우의 수를 갖다 압축하는 이 알고리즘 체계인데, 여기서 이제 이세돌하고 저기 알파고 할 때 어떤 용어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는가 하면 머신러닝도 나왔지만 딥러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깊은 러닝이다. 그래서 머신이 자기 학습을 하는데 이 층을 뭐 기계적으로 저도 단어 이해는 뭐 11층인가를 놓고 여기서 이 알고리즘 체계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것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독보적 이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넘어가 갖고 어떤 이제 신경으로 통제되는 인공기관까지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에 있는 달팽이관 임플란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임플란트가 치아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르파가 이게 뭔가 미국 고등기술위원회인가 이런데 이제 이거 국방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다르파 여기서는 매년 전 세계 이 기술자 대회를 열어주고 거기서 1등하는 친구는 세계 반열에 서기도 하고, 우리나라 팀이 한 번 가고 1등 한 번 해갖고 또 대서특필도 하고, 이 다르파는 매우 유명한 그 기관은 신경으로 통제되는 기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겠다. 신경으로 통제되는 기기, 정말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기기를 만드는데 신경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소재 기술도, 소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계가 이제 몸이다 이러면 하나는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겠죠.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이 근육이 있어야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재인 거죠. 기계로 놓고 보면. 그리고 밥을 먹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배터리인 거죠.
뒤에 이제 배터리를 보게 되지만, 그럼 물리 적으면 소프트웨어가 얼만큼, IT 기술이 얼만큼 발달하는가. 이게 이제 AI 이런 이제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라면, 이 신소재,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신소재로 놓고 보면 인류 역사는 어째 보면 소재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봐볼 수 있다는 거죠. 500년만 역사 속에 소재 발전 매우 더디게 진행됐지만 지난 200년 동안은 이전 전체의 변화보다 더 큰 소재의 변화를 가졌다는 거죠. 최초의 인류의 소재는 뭐였게요? 돌. 그래서 우리는 석기 시대 이러고, 그 다음에는 뭐요? 그렇죠. 역사 수업이 좋아요. 그럼 청동기 다음에 뭐죠? 철기. 이래 왔는데, 지난해 이러면서 철기 다음에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신소재라면 플라스틱, 나일론. 이게 전 인류를 갖다 지금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재로. 그렇다고 물론 철을 얘가 대체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철은 철대로 하지만 이런 나일론과 플라스틱의 시대를 갖다 경험하다가 다음에 실리콘의 시대를 갖다 경험해요.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는 건 규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실리콘밸리라고 그런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 그쪽에 있는 이 실리콘 이 밸리 쪽에는 모래에 규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말한 실리콘 이거를 얻기도 쉽고, 두 번째는 여기는 겨울에 건기가 아주 많아갖고 이 전기나 전자 이거는 습도에는 아주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좋대요. 기후도 좋고, 그러고 정부 지원도 많았고, 그래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 규소 소자가 많아서 실리콘 밸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이었고 20세기에 가장 혁명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지금은 실리콘의 시대가 거하고 탄소의 시대가 온다. 조금 과한 카피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탄소의 갖다 시대라고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돌, 청동 이렇게 쭉 왔죠. 근데 지금은 탄소 나노튜브는 더 가볍고 더 튼튼한 물질인데 강도는 철강의 100배래요. 철강에. 이 탄소 나노튜브가 지름은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까지 가공이 가능하대요. 얼마나 효용성이 많겠어요. 머리카락이 10만 분의 1인데 철강의 100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전도율은 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이런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50년까지 200명이 탈 수 있는 말하자면 탄소 엘리베이터를 96,000km까지 탄소 엘리베이터 쏘아 올리겠다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걸 하려면 무게 때문에 안 되는 문제인데 이 소재가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96,000km까지는 우주선으로 올라오려면 1억이 필요한데, 이렇게 가면 100만 원이면 내가 96,000km 위에 우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디스플레이 그래핀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뭔가 하면 간간히 나옵니다. 보면 왜 우리 휘어지는 뭐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뭐 해갖고 이제 미드 이런 거 보면 탁 나고 탁 휘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이거는 강철보다 아까 그건 100배, 200배 강하대요. 그리고 전기 전도율이 아까 그거는 비슷하다고 하는, 전기 전도율은 100배는 더 하다고 그러고요. 빛을 대부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하기도 하고 신축성도 있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강하고요. 휘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연필심에 있는 원자 구조를 한꺼풀 싹 베끼면 이게 그래핀이 된다고 합니다.
순전히 탄소 소재죠. 아까 탄소 나노튜브가 있었다면 이 그래핀도 탄소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의 시대가 오는 거지 않느냐. 여러분, 탄소는 석탄도 탄소고요. 흑연, 우리 연필심 그것도 탄소고요. 다이아몬드도 탄소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자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흑연이 되기도 하는데, 이 그래핀은 그 흑연을 다시 한 번 더 잘라내면서 인류가 발견한 물질 중 가장 얇은 층의 어떤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이. 이것이 세상을 모두 다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타 물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 물질은 무엇인가 하면 기존 여기 우주 아니면 지구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는, 이것도 성과가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파동을 돌려보내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프랑스에서 진행되고요. 이러면 지진파를 돌려보낼 수 있는가 봐요. 저쪽에 지진이 있어갖고 지진파가 쫙 오잖아. 그럼 여기서 탁 블리킹하면 이 지진이 저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지. 예? 그러고요. 투명망토. 이거는 연대의 한 연구소에서 지금 일정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투명망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파란색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갖고 파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하기 때문에 제 눈에 파란색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빛의 반사각을 잘 처리해 놓으면, 하나도 반사 안 되게 만들면 이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죠. 하여간 원리는 그런데 그 실용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굴전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조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기계로 보면 이 에너지, 심장 이거에 대한 이 문제가 2차 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전기가 에너지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공장을 오고 대공장을 갖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좋았는데,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편의성을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2차 전지, 축전지, 충전이 되고 계속 이게 휴대가 가능한 이 문제가 있어야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한 기기가 되려면 이 배터리 문제는 필연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의 심장 2차 전지, 그러니까 소통과 이동의 자유를 위한 선물이다. 누구는 또 이렇게 좀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있어야 이동도 되고 그것 때문에 소통이 되는 이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변신으로 스마트 기기로부터 손이 해방됐고, 미래의 전자기기는 더 유연해야 되고 착용 가능해야 되고, 그러고 신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플렉시블해야 되고 웨어러블을 해야 되고 스트레쳐블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지도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자기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또 웨어러블 기기 로봇 산업도 2차 전지의 발전이 없다면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기계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배터리의 한계에 연결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지의 역사를 간단하면 1850년 낙축전지가 만들어지고, 지금 90년대 초에 리튬 이온 전지로 일대의 혁신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 리튬 전지에다가 수소 이온에 대한 또 이런 또 2차 전지 개발에 대한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약간 기술에 앞서 있는 선진국에 속하는 것 같아요. LG화학, 삼성 SDI, SKT 뭐 들어가 이쪽은 그 세계적으로 이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전지 ESS라는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지금까지는 이 발전소에 발전을 해도 밤에 낮에는 다 갖다 쓰고 밤에 발전하는 거는 발전량을 줄여야 돼. 이게 말하자면 저장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이제 저장 장치 ESS 장치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지금 아까 2차 전지하고 ESS하고 이렇게 개발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그 이제 어떤 산업혁명에 대한 에너지 쪽에 이런 뒷받침을 실질적으로 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여기 이제 뭐 마이크로 그리드 이거는 아까 순 에너지를 놓고 보면 가파도 같은데 자기 완결적인 에너지 섬을 갖는다는 거죠. 태양열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이걸 갖고 에너지 장치, 저장 장치를 갖고 자립적인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관건은 이 소프트웨어죠. 관건은 소프트웨어다. 이 머리, 기계의 머리. 그래서 이런 약간 선전적이고 선동적인 이런 카피들이 눈에 들어요. 세상의 시작과 끝은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가 일상을 지배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 영차 산업 소프트웨어와 모든 사람이 기반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70년대, 80년대 그 컴퓨터가 막 보급될 때 IBM에서는 컴퓨터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286, 386 이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갖고 이렇게 이제 승부를 했는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을 이긴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지배를 한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이 명령 장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질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지금 소프트웨어의 시장은 양대 산맥이 양분하고 있죠. 구글하고 애플하고. 그래서 이 구글하고 애플이 얼마만큼 갈 건지 운영 체계를 구글은 그래서 오픈 소스를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 안드로이드 얘들은 뭔가 하면 이걸 다 쓰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다 쓰기 그 안드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구글한테 더 많은 정보가 또 집중되게 만든다고. 그런데 애플은 안 쓰게 하죠. IoT. 아니 IoT가 iOS인가? 얘네들은 폐쇄 회로를 이제 고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하고 인텔인가 합작해 갖고 또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결국은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자기가 가져야지 그 소프트웨어를 세상에 강자 반열에 갈 수 있다. 이런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지 이동 통신 이것도 거의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4G LTE라고 그러죠. 롱텀 에볼루션인가? 우리 이제 이게 정보 통신 받는 거. 그게 이제 4세대라면 지금 이제 그 5세대 이제 이동 통신인데요. 기존 4G에 비해서 약 200배 정도 빠르고 초당 800기가 정도를 갖다 전송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18년 내년이네요. 그죠? 표준이 만들어지고 20년 정도는 이제 상용화될 전망이고 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4G 인프라가 세계 최초로 가동이 예상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기술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 이 경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주도권 경쟁이 진행 중인데 한국도 이제 4G 전략 추진위가 결성이 돼 있고 중국도 2020 추진 결성 그룹이 있고 유럽 통신업계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 있고 이러면서 미국, 영국, 유럽, 중국 모든 강국들이 지금 이 표준화에 대한 이 주도권을 갖다 어떻게 질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신 3사도 5세대 이동 통신 개발에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 중이고, LG U+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전략을 짜고,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동 개발을 갖다 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진행이 4G가 이제 가까이 와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4G는 센서, 칩, 장비,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기기들이 속도가 100배나 더 빠르니까 이전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0배 정도 빨라지는 시대가 오면 아마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이나 이메일이 소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시각으로 다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보면 다 보이는데 뭘 읽어. 그죠? 그래서 TV를 TV로 보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은 아마 10분에서 20분짜리로 변하지 않겠느냐. 굳이 텔레비에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영화 하나 다운받는데 얼마? 한 1, 2초면 영화 하나를 갖다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 다 처리돼서 그런 모든 기존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이건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 한 편 봤는데 1초 만에 다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3D 홀로그램을 갖다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말하자면 통신 속도에 갖다 빠름이 정보 속도에 갖다 빠름이고 연결 속도에 갖다 빠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부터 본격적인 IoT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전주곡일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워크, 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원격 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속도에 비례해서 발전할 것이다. 다음에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누군가는 이런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승자는 이 빅데이터에 달려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특히 한국은 독일보다 뒤졌고, 그러고 미국보다도 뒤졌고, 일본보다도 뒤졌고, 이제 중국보다도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승산을 갖다 하려면 누군가의 주장은 빅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걸림돌이 뭔가 하면 개인 정보 보호법, 이것이 걸려갖고 빅데이터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암초가 있다. 이걸 풀어야 된다. 아마 이 문제가 조만간에 그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정부 지원도 하고 산업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계 쪽에서 가장 먼저 청탁과 로비를 갖다 할 게 정보보호법 문제지 않을까, 이런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한번 그런 거, 그 건강보험에서 갖고 있는 우리 개인정보 신상, 이게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데이터거든요. 한번 그런 들었는데, 이제 그럴 만큼 이 빅데이터 산업은 산업 모델로도 중요한 이런 것이고요. 조금만 봐보면 그 아까도 말했던 내가 흘리고 댕기는 떡고물이나 빵고물들이 이게 다 그 정보가 돈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알라딘에서 제 맞춤 광고가 딱딱 들어와요. 제가 딱 살만한 책들을 딱 집어서 광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알라딘 얘네들이 제 그 책 구매 기록을 딱 보고 저에 대해서 거의 추론을 다 할 수 있는, 얘는 성향이 이렇고 몇 살짜리고 뭘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책을 구매할 것이고 나보다 나를 갖다 더 잘하는, 그게 저희 아바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회장은 인류 문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2003년까지 창출된 이 정보는 다들 이제 디지털 정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치로 정보가 돼 있는 총량이 이제는 이틀마다 그만큼 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20년에는
같은 양의 정보가 그때 2시간마다 그만큼 바이트로 축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바다가 될 거예요. 그래 자료량이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은 웹의 동영상, 사진, 뭐 온갖 콘텐츠가 다 이거를 얘네들은 하나도 안 놓치고 이제 다 수집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제 핸드폰을 갖고 어디 뭐를 검색을 하고 얼마만 받고 이것도 얘네들은 자료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몽땅 다 가져가는 거죠. 저희 동의 없이도. 이런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한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람의 행동 거지로부터 오는 자료량이 있는가 하면 또 온갖 센서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제 2005년에 11%, 2020 42%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아까 크라우딩 컴퓨터가 있으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센서가 다 잡아내야 되니까. 그런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도 뭐 300몇 개의 이 센서가 붙어 있는데 이런 모든 센서가 수집하는 이런 거 다 크라우딩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요까지는 데이터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빅데이터의 갖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니까 나를 예측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이런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약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요. 아바타와 빅데이터. 당신이 곧 당신의 데이터이다.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데이터다. 나보다 저 데이터가 훨씬 저한테 적합한 거죠. 저는 어디 가갖고 저를 소개하라면 요새는 그래도 조금 재주가 늘어갖고 한 10분 정도는 저를 갖다 소개를 하는데 구라를 갖다 이렇게 이제 푸는데 보통 한 20대, 30대 애들을 갖다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건 하나도 없고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상표 붙여진 것. 몇 년 태어났고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 살고 몇 학년이고, 이거는 자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 소개를 자기 소개라고 해요. 그런데 얘를 갖다 놔놓고 어떤 말하자면 회사나 이런 데 가갖고 얘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러면 얘는 설명하지 못하는 온갖 정말 얘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얘기해요. 얘는 뭐를 좋아하고 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에 익숙하고 누구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얘가 좋아하는 거는 축구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곧 당신의 데이터다. 이러는 순간 우리가 이 디지털 공간, 정보의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가 이런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원 정보는 당신의 것일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다른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날로그하게 저를 갖다 소개하는데 야 우리 민증 까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실은 민증에 들어가 있는 나에 대한 것은 별거 없거든요. 그게 신원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는 지금까지 나를 소개하는 한 70% 내지는 80% 나만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세상과 소통하면 많은 데이터는 나 아닌 누군가 타자가 나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터넷 깔려있는 데이터를 곧 당신으로 파악을 하고 그들이 통합한 그렇게 나에 대한 이 데이터는 곧 가상의 당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상의 당신한테는 남달리 특별한 혜택은 제공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맞춤 시스템으로 널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내가 이제 어느 날은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가면 나에 맞는 메뉴를 갖다 고르시라고 이래올 수 있다는 거죠. 제 책도 다 골라주듯이. 그런데 이러한 편의성은 실은 프라이버시를 대가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 긴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는 이 편의성과 이제 나는 내가 아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거지. 정체성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래서 이 정체성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붙여본 건데 아톰 아이덴티티와 비트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아톰은 물질적인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두 개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바타는 저기 알라딘에도 있고 이 말하자면 빵 회사에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또 아이덴티티가 아까 이메일 주소 갖고 있고 지금은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주소 있지만 이제 이메일 주소를 갖다 줘야지. 그게 이제 자기하고 통신해요. 그게 자기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서 그 신원 정보가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일부분일 뿐이고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비트 정보 공간에 떠도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이 문제하고 나는 또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정보를 전부 다 타자의 권한으로 이렇게 다 줄 수는 없는 문제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문제가 있는데요. 잠깐만, 그럼 블록체인을 조금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보는 게 비트코인. 요새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투자 열기가 있어갖고 여기는 뭐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고 처음에 100만 원짜리가 지금 뭐 이틀 만에 4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투자 열풍이 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막 경고도 많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야 비트코인은 뭐야 이런 거 그게 블록체인이래. 이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약간 유명해진 이런 건데요. 살짝만 이제 블록체인은 뭔가 하면 블록은 거래 내역을 갖다 이제 이름으로 블록 하는 거고요. 체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거래 내역이 만들어지면 앞에 블록과 뒤에 블록이 계속 덧붙여져서 반복해서 사설을 체인을 갖다 만든다.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인 것이고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이 비트코인의 그 기술이 적용되든지 약간 변형되든지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화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P2P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회로에 들어가 보면 이게 모든 거래 장부가 다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갖고 있는 신뢰도가 있는 것이고 이게 10분마다 계속 블록이 다시 묶여서 재구성되고 그걸 갖다 제가 각자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거래 내역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하고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모든 컴퓨터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퍼블릭 레저라고 부른다. 공공장부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거래 내역을 보려고 하면 전 국민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국민은행 가갖고 거래 내역을 떼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걸 돈을 붙이려고 하면 국민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주니까 뭐예요? 얘의 수수료도 또 줘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장부를 자기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갖다 행사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10분마다 내 거래에 우리는 다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많이 이제 시범 권장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 조금 더 가서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는 게 이제 사용자가 암호를 해독해 발행하는 이런 화폐 시스템이죠. 이것을 국가 화폐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영국의 일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합법화돼 있죠. 우리나라에 또 합법화가 안 돼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 모델을 갖고 크립토 커런시 같은 이런 어떤 화폐 제도 문제까지도 좀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화폐 문제로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한편으로 이제 가는 문제가 있고
요번에 서울시에서 어떤 시민단체나 이제 이게 사업을 갖다 발주했는데 사람들이 막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심사관들이 점수를 줬어요. 80점, 90점 해갖고 이 기업체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명패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10개의 응모자가 있으면 그네들이 다 자기 제안 설명을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점수를 다 주는 거죠. 제 것까지. 물론 자기한테는 점수를 좀 많이 주겠으나 이래갖고 거기서 가장 많이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죠. 일종의 블록체인 방식이래. 중앙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든 장부를 다 공유하는 이렇게도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90년대 닷컴 열풍처럼 2015년 이래 벤처 캐피탈 10억 불 이상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현재 유입되고 있고 투자 규모도 매년 2배 이상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지금 여기서 제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사업 모델적 접근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약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적인 시각에서 다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스피드 이런 이제 어떤 비트코인이 지닌 어떤 최고의 어떤 장점을 바탕으로 20년 후에는 지금 인터넷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술적 민주성과 그리고 기술적 진보성을 주장하는 그룹들은 이런 주장을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월드와이드 WWW에서 WW 레저 월드와이드 레저 시대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거래를 기재하는 새로운 디지털 원장은 인류학에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도록 짤 수 있고 앱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코드할 수,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IoT는 이 사물 인터넷은 결국은 사물 원장을 갖다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게 거래 개념의 정보의 연결이 이제 거래의 연결로 간다면 이런 원장이 필요할 것이고 이거는 전자적 정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상거래는 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고 그렇게 가면 경제 민주화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방대한 P2P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한 개별적 거래를 확인하고 승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갖다 장점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은. 첫째는 전 세계 PC에 작동하기 때문에 해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첫째는. 이런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늘 네트워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공공적이다. 공익적일 뿐만 공공적이다 이런 거고 다음에 암호화, 공공의 열쇠하고 개인의 열쇠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열쇠를 풀고 나의 열쇠를 풀면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10분마다 블록이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검증되고 청산되고 저장되는 거래의 총체를 반영하는 월드와이드 레저 이런 원장으로 세계는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더 다른 얘기는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이제 가치의 바다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까 그 빅데이터와 이 블록체인의 어떤 결합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는 그 빅데이터가 나 아닌 제3자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방식에 의해서 나의 정보를 나의 갖다 블록체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필요한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나의 아바타를 이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모든 이 말하자면 그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애플이라든지 이런 공룡 기업들이 내 수수료를 다 떼간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면 이 강력한 어떤 제3자를 이 거래 원장이 이게 강력한 제3자는 안 통하고도 우리는 P2P가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한다면 은행, 신용카드, 페이팔을 거치지 않고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수료를 이네들이 흡수하지만 블록체인이 효과적으로 신뢰를 담보하고 한다면 이거는 강력한 제3자를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중앙은행 시스템과 화폐의 성질, 국가 운영, 민주주의 본질까지도 좀 바꿔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거기로 조금만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이 나의 정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된다라면 블록체인 상에서 연속하는 디지털 아이디,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그럼 이제 페르소나 이거는 이제 뭐 가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바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페르소나 이런데 나의 갖다 아바타가 블랙박스 내용을 갖다 관리하고 보호한다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생활 내가 알맞는 데이터를 다 집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를 갖다 가능하게 해줄 거 있다. 내가 어디 가서 규범적 내 모습을 갖다 보이면 규범적인 이런 모습의 내 데이터를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자유로운 어떤 비즈니스면은 그 데이터를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관계나 아니면 게이머 이런 것들을 다 가지면서 그렇게 나의 아바타를 내가 만들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이런 데이터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객체를 상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데이터를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당신의 목적에 기초해서 당신이 관리하면서 자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블록체인상 나의 아이디도 정보도 보장되고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많은 나의 페라소나들도 아무데나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건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도 프라이빗 체인하고 퍼블릭 체인하고 이것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이고 호환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하고 빅데이터하고 발전적으로 만나질 수 있느냐 이것이 또 어떤 기술적 과제 중에 하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그걸 갖다 대신해서 체인 아이디라는 형태로 새롭게 이제 실험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퍼블릭 레저 공동의 어떤 장부이듯이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가 처음 다 기록되듯이 했다면 우리 공인인증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신분이 확인되는 거였다면 이제 블록체인 방식으로 공인인증을 한다면 이거는 공인인증서라는 어떤 기관에 우리가 새로운 비용을 내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자연 수평적으로 자기 신원이 확인되고 로그인이 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상 현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어떤 이제 자동차, 그렇게 모빌리티 이런 이제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사업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 VR 가상현실에 대한 문제고, 이제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가다 보면 가상현실 이런 체험관 이런 것까지가 이미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그런 어떤 체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뭐 포켓몬, 고나 이런 것들도 이미 가상현실을 자기 사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VR, AR, MR 뭐 이렇게들 나누고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뭐 다 같은 개념이라고 이제 봐주셔도 되고, 미세하게만 차이를 본다면 이제 VR은 완전히 인공적인 이런 것이라면, AR은 현실에 기반해서 포켓몬고처럼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고, MR은 그 현실에 기반하면서도 어떤 VR을 서로 연결시켜 놓은 이런 것을 갖다 MR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가상현실이 그럼 무엇이냐? 한겨레 신문에서 봤는가요? 한겨레 기자가 체험관에 가갖고 이거는 분명히 체험이고, 그리고 가상이고, 말하면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큰 빌딩에서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어놓은 다리를 제가 외줄타기를 하는 이런 체험을 하러 간 거죠. 그런데 내 이성에서는 이건 분명히 이 바닥을 갖다 내가 걷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글래스 안에서만 제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했을 뿐만 아니라 확인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들, 체험한 기자들은 자기가 이걸 갖다 못 건너겠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진짜 같은 이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진짜 같은 추론을 하게 되고, 진짜 같은 회상을 하게끔 이렇게 가상현실이 이제 뇌 구조를 속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우리는 다큐멘터리 루브르 한번 봐보면 이건 갔다 온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오감을 갖고 박물관을 체험했던 거하고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이렇게 본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상하고 우리 경험은 이게 다른 문제였지만, 이제 지금 이게 가상하고 현실이 구분이 안 되는, 왜냐하면 뇌가 쏘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잘 만들어진 이런 어떤 가상 공간에 우리 경험, 체험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 뇌는 내가 루브르를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회상을 하고 추론을 갖다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어떤 가상 공간 VR 기술은 매우 다양한 형태에 이렇게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상은 가상인데 이게 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확장력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요약적 정의는 뭐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걸 좀 더 멋있게 이야기를 하면 비트 세계와 아톰 세계의 경계가 없어지고, 비트 세계와 아톰 세계가 융복합되는 이런 것이라면 공간에도 그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말하는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의 구분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만나서 하나의 융복합된 통합했던 공간이 이렇게 이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그럼 공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거리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끼리 관계하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말하는 3차원 세계의 최초의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 형식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일 텐데, 이 공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 어떤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기 정의도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지만 그러니까 공간의 정의가 이제 말하자면 붕괴되고 말하자면 작은 공간을 크게 보일 수 있게 하고 뇌의 착각을 통해서 수많은 가상 공간이 이렇게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 대한 제약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바타들을 보내서 관계를 나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아바타들끼리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그게 나의 뇌에서 사실적인 것으로 나한테 기억되고 추론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아마 이렇게 가면 앞으로는 안경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모든 우리가 보는 이런 모니터들은 다 사라질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이 이제 안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이 신상 프라이버시 문제를 갖다 이제 어떻게 사적이든 기술적이든 아니면 법제적인 것을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제 그 지점 정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안경이 모니터 역할을 하고 우리 컴퓨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안경에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같이 믹스돼서 여기서 스크린을 갖다 보면서도 여기 현실 공간과 연결돼서 아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을 나하고 기계하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관문 역할을 이게 다 하게 된다면 어떨 것이냐. 그리고 나의 갖다 심박도나 아니면 건강의 모든 이런 상태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연결이 돼서 이 안경이 허브가 돼서 얘가 나의 주치의한테 모든 나의 이 신체적 리듬은 다 전송이 되고 주치의는 나의 데이터가 거기 쭉 마련돼 있다가 물론 거기는 저장만 되지는 않겠죠. 내 심박도가 이상에 올라간다든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또 이상 신호를 의사한테 보내게 되고 그 의사는 또 나를 호출하게 되고 이런 어떤 나의 건강에서부터 모든 문제들까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의 이제 공유 방식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루브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경험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그런가 나이 갖다 이 시점에서부터 경험들을 공유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면서 내 스스로도 이 가상 공간, 현실 공간이 융합된 융복합 어떤 공간에서 나의 놀이나 나의 취미나 나의 생활 이런 계획이 이렇게 이제 짜져 나가는 이런 과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 여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발전할 것이냐 이거는 앞으로 우리의 어떤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부분에 매우 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아마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나 아니면 마케팅 쪽에서 일단 봐보면 한 세 가지를 주요하게 꼽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것이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시장에서 아주 많은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 VR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금 고기는 그 사료를 갖다 먹여서 잘 키워갖고 그 고기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 고기를 갖다 먹는 순간 가장 큰 순환을 갖다 당한 동물이 뭐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토질의 가장 큰 오염덩어리도 닭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돼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그리고 소. 그런데 이것을 그러지 않고 이제 이 고기를 스스로 배양해낼 수 있는 고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대로. 이 기술이 우리 문화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우리 어떤 문화적 변화 아니면 시장의 변화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어떤 이제 기술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좀 봐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이런 주제였지만 여기에는 물론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는 매우 많을 수 있다. 이 기술들이 과연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얼마만큼 파괴적으로 그러고 당장 우리의 삶을 바꿔낼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주제로 이렇게 한 좀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말하자면 이 기술 자체가 우리 옆에 매우 가까이 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블록체인도 말씀드렸고 IoT도 이야기를 했고 3D도 이랬지만 이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 자체로 자기 진화를 갖다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이세돌 알파고가 바둑을 알파고를 알파 2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는가 봐요. 이세돌을 이겼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파 제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 제로하고 알파고에 바둑을 붙였는데 100대 0으로 알파 제로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 다시 이제 그 AI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알파 제로는 알파 2처럼 어떤 사람이 갖는 기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바둑 룰만을 갖다 줬는데 이미 그 정도 딥마인드, 딥러닝을 통해 갖고 알파 1을 갖다 격파하는 그래서 지금 매우 기술은 그 자체로 가속도를 갖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예측할 수 있는가 이것도 조금 더 가봐야 된다. 그럴 만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한복판에 우리가 가까이 와 있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2강에 들어가서는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생산의 어떤 변화 그리고 소비의 변화 그리고 어떤 마케팅 이런 변화들은 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갖다 살펴볼 텐데요. 말하자면 독일 같은 이렇게 안정적인 데는 이렇게 인더스트리 다시 말해 산업 4.0이 있다라면 그거와 동전의 뒷면으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4.0 다시 한번 노동 4.0의 어떤 기획이 좀 같이 가는 데가 있다라면 다른 데는 일단 기술이 먼저 선도하고 있고 시장은 좀 따라가고 있고 이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말하자면 독일 같은 데는 노사가 합의해서 그러니까 신노동유연화 합의 하에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그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 기업 중심이고 마케팅 중심이고 그러고 수익 모델 이런 면에서 먼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강에서는 그런 생산과 소비 이런 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